네, 사심 뉴스톡입니다. 네, 하나의 사심 전에 하는 사심 뉴스톡인데요. 네, 방송에서 방송에 대한 반응, 피드백, 그리고 여러 가지 소식들, 근데 저희 그냥 사심 집중에 대한 뉴스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제가 길이가 요즘 길어서 당신의 사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일부로 하고 그 뒤에 것들 모두 몽창 2부로 아마 밀어버릴 것 같습니다. 네, 저번부터 그렇게 했는데요. 아무런 불만 없으신 것 같아서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사심 뉴스통 보겠습니다. 이미 제가 사연에 포함이 돼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이벤트 나눔에 대한 감사 표현, 토끼꼬리님께서 사심 나누비 분께 받은 티켓 잘 받아서 잘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훈훈한 이야기, 미담들 많이 듣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언제 어느 통로를 통해서 팟빵, 아이튠즈, 이메일, 트위터, 메시지 모든 거 저랑 연락되는 수단을 통해서 피드백 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매주 여기서 다룰 건데요. 이번 주에도 피드백이 메신저로 많았습니다. 저에게 메시지로 많이들 보내주셨어요. 네, 다른 통로에서는 이번 주 피드백이 없었던 것으로 없지 않았습니다. 제가 까먹을 뻔했는데 차메씨님께서 팟빵 댓글로 계속 의견을 주시고 계셔서 제가 반가운 마음에 댓글을 늘 달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히 청취해 주시는 거죠. 잘 들어주셔서 고마운 마음이 드리면서 자세하게 이제 개인적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신 분들의 얘기를 좀 풀어볼게요. 여러분도 마음에 드시는지, 어떤 것들 했으면 좋겠는지 잘 들어보시고 반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꿈소년님이 사심집중 주제에 걸맞는 영화를 소개하고 싶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사심 뉴스통 시간이라든지 제가 그래서 사심 곡간 나눔이 버전이라든지 좀 마련해 드릴까요? 했더니 네, 자기 코너를 만들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꿈소년의 영화 보기 어떤가요? 했더니 고민해 보겠다면서 좋은 것 같다고 하시고는 그 뒤로 아무 이야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추억의 아이템 사연은 보내주시지도 않았는데요. 어쨌든 본인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보내주시면 제가 잘 만들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 혼자 만드는 게 아니고 네,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거니까 항상 열려있고 본인이 하고 싶으신 거 혼자 하기 어려우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힘 닿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애청자 초록이님께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좀 골라보세요. 네, 일단은 감상에 대한 의견부터 좀 들어보면 제가 이제 연기도 하고 목소리도 좋아진다고 평가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업데이트 하느라 고생했다고 하셨고 사심 곡간이라는 코너를 제가 이름을 붙였잖아요, 코너에. 그러니까 신선한 코너처럼 보이지만 제가 이전에 하나의 사심에 이어서 제 사심에 영향을 준 어떤 것 이렇게 길게 풀었던 코너를 사심 곡간이라고 그냥 이름만 붙였을 뿐인데 굉장히 반가워하셨어요. 새로운 코너가 늘었네 하면서 반가워하셨고, 최근에 이 곡간이라는 단어를 본인도 사용하셨는데 반갑다라는 의견 있었습니다. 또 주변 이들이 꼽는 책 추천이나 문화사신 코너를 만들어주세요 하셨는데요. 이 꿈소년이가 같이 본인이 지분을 좀 차지하고 싶다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언제나 환영합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주제와 상관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상관이 없더라도 본인이 네가 이번엔 이것 좀 소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 있으면 항상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언제든 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주셨어요. 초록이가 꼽는 2주의 문화사심, 공연괴, 전시계 볼만한 거 소개 등 네, 이런 것들 좀 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하십시오. 네, 주시면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 신년 공연이 많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제에 대한 의견도 있는데 주제에 대한 의견은 저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얘기를 나눠주실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번갈아 가면서 할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원하는 거. 그래서 이번 주 주제죠. 그 추억의 아이템은 사심 나눔이 분 한 분의 추천으로 이루어진 주제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그 다음 주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주제 중에 하나 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 추천을 또 해주셨는데 내가 배운 가장 특이한 취미생활 이런 거 해도 좋을 것 같다고 하셨고요. 네, 여러 얘기를 나눠주셨습니다. 또 최근 아이템 올해 사자성어편은 시사 프로그램 느낌이 났다고 하셨고요. 그랬나요? 별로 그 혼용부도 설명하는 부분만 시사 프로그램 뒤에도 제가 뭐 신문기사 인용하고 해서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공부했을 때 기분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아이템 잡기 힘들겠지만 뭐 내가 꼽는 이달의 최고 뉴스 이런 것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고요. 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제가 잘 들었어요. 주변인들의 얘기를 듣는 게 이분은 재밌다라고 하셨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분의 사연 전에 럼럼럼님께서 사랑을 갈구하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2016년의 계획으로요. 그래서 서로 응원해 주는 거 어떨까 하면서 럼럼럼님 힘내셨으면 좋겠다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피드백을 보내주시면 그 여러 사연에 대한 꼬린말도 제가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또 이번에 기억에 남는 사연 이런 거 꼽아서 뭐 축하해 주는 거 어떨까 이런 의견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의견이 있었네요. 이 비슷한 또래들의 동시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좋다. 만날 기회가 솔직히 또래를 만날 기회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많은 것 같기도 하지만 많지 않다고 하시면서 하나의 사심 집중에 여러 얘기가 있어서 좋다고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물론 뭐 복잡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셨고 제 생각이 너무 많이 나오는 하나의 사심은 일기 느낌이 강해서 좀 아쉬운 느낌이 있다고 하셔서 제가 하나의 사심은 좀 이제 줄이도록 할게요. 하소연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예, 오히려 여러 사연을 들어보고 책 속에 뭐 이런 것들이 좋다고 하셨으니까 네, 다 좋다고 하셨어요. 피아노 공연, 뭐 피아노 이런 거 보내주신 분도 있어서 이런 거 듣고도 되게 신기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인분들의 악기 연주 틈틈이 틀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악기 배우시는 분들 제가 알고 있고, 다들 잘 하시면, 잘 못하시더라도 함께 공유하고 싶으면 저에게 보내주시면 간간히 사연 중간중간에 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것 같아요.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틀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예전 뭐랄까요, 그 클래식의 대가들, 그런, 많이 돌아가신 지 오래된 분들의 음악은 괜찮나 봐요. 그런 연주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나눠주셨는데, 책에 대한 관심들, 네, 제가 참고해서 더 보강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눈 오는 날이었으니까, 눈 오니까 눈과 관련된 에피소드, 그리고 올해 관심 가는 인물 꼽기, 올해 관심 가는 책 한 권 꼽기, 이런 것들을 주제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많이 많이 보내주셨는데, 다 모아놓고 있다가 하나씩 하나씩 풀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관심으로 이뤄지는 사심 뉴스통 여러분이 항상 가득 채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의견 있으시면, 그리고 뭔가 전할 소식 같은 거 있으시면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저는 하나의 사심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비구비 돌아온 하나의 사심입니다. 추억의 아이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지금 뭔가 많이 떠오를 것 같으면서도 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막막해지는 느낌이었는데 먼저 불량식품 저도 떠올랐습니다.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해볼게요. 저는 아폴로 그리고 밭두렁 기억하시나요? 노란 과자, 밭두렁 이런 거 기억나고요. 여름에 먹던 슬러쉬 그리고 지금도 요즘은 팔긴 하죠. 산 밑에 가면 슬러시 이런 거 많이 팔더라고요. 또 중학교 수업을 마치고 먹던 컵떡볶이 이런 거 기억이 납니다. 또 문구사 정말 빠질 수 없는 공간인데요. 도화지를 사고 크레파스를 사고 종이 인형도 사고 공기놀이 사고 학종이, 색종이 그리고 스킬 자수라고 해서 스킬실이랑 바늘로 하는 그런 십자수랑은 좀 다른 뭔가 있었어요. 그런 거 초등학교 때 유행해서 했던 기억이 나고요. 악기도 기억이 납니다. 캐스터네츠, 탬버린, 리코더, 단소, 실로폰, 멜로디언 이런 것들. 또 이거 뭐죠? 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트라이앵글 이런 것도 있었죠. 예. 악기들.
제가 있으면 지금 연주할 텐데 지금은 하나도 가지고 있는 게 없네요. 그리고 곤충 채집 하셨나요? 저는 했었는데 잠자리채, 그 채집통, 알코올인지 뭔지 뭐 곤충 몸에 놓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뭐 표본으로 만들어 와라 해서 그게 되게 잔인했었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곤충들에게 사과를 전하면서 제가 탐구 생활 숙제를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탐구 생활 책도 생각이 납니다. 방학 때마다 주던 그 숙제 굉장히 열심히 했던 저였습니다.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꼽아보면 라디오인데요. 라디오랑 녹음 테이프 이런 거 기억에 나요. 제가 학창 시절부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라디오를 즐겨 들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는 경북 구미에 살았거든요. 거기에 이제 별이 빛나는 밤에가 서울에는 서울 버전이 나오잖아요. 전국으로 나가는. 근데 그 대구에서는 제가 대구 방송이 그때 잡혔던 것 같아요. 대구 MBC 버전에 별이 빛나는 밤에를 했었어요. DJ가 그래서 달랐어요. 아마 이 시절에 서울에서는 이문세 씨가 했었던 것 같은데 대구 MBC에는 어떤 목소리 좋은 언니가 DJ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 귀갓길, 고등학교 때인가 보네요, 아마. 그 저녁에 아마 집에 들어왔을 때는 보충 수업했던 고등학교 때 같네요. 그때는 차에서 이걸 들으면서 집에 왔던 기억이 나고요. 또 더 이전에는 가수이자 배우인 이정현 씨가 하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 MBC에서 했었는데 제가 이름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그것도 생각이 나고 이소라의 음악도시 참 좋아했습니다. 또 SBS 라디오에서는 정지영의 스위트 뮤직박스 군인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셨던 거 저도 굉장히 고등학교 때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또 차태현 씨가 했던 KBS 라디오 프로그램도 기억이 나고 어쨌든 여러 라디오 프로그램을 섭렵하면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는 MP3 플레이어가 제가 없었어요. 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CD 플레이어의 시절까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저 학창 시절에. 아마 이제 대학교 갈 무렵에서야 이제 MP3 플레이어가 나왔던 전 그런 세대의 사람인데, 그래서 항상 그 안테나가 있는 큰 라디오가 있었거든요. 그 라디오에 의지해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물론 대학교 때는 이제 MP3로 라디오를 들으면서 뭐 손석희 시선집중, 유희열의 라디오 천국 이런 것들 들으면서 지냈었죠. 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라디오를 듣기 위해서는 저희 집이 주택 1층이었었는데 주파수가 잘 안 잡힐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그 안테나를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소리가 깨끗하게 잘 들려요. 여러분도 해보셨나요? 저만 그랬나? 하여튼,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게스트로 출연을 할 때나 정말 듣고 싶은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녹음해서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녹음을 해서 들으려고 1시간 동안이나 안테나를 잡고 라디오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엄마는 보면서 뭐 하는 거냐고 계속 그랬던 기억도 나는데 전 그렇게 열정적인 학생이었습니다. 또 당시에는 테이프로 노래를 듣던 시절인데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테이프를 굉장히 열심히 샀고요. 엄마 쫄라서 물론 엄마 주머니에서 나온 그런 쌈짓돈으로 네, 어머니, 아버지께 되게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감성 키우고 또 노래 테이프를 모두 살 수는 없었기 때문에 라디오에서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귀신같이 뛰어가서 녹음 테이프, 항상 그래서 녹음 테이프를 넣어뒀어요. 녹음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테이프라고 하는 그 녹음 테이프에 노래를 녹음하고 또 다시 듣고 하면 되게 꿀맛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라디오가 참 좋았던 것 같고요. 제가 처음 사연이 익혔던 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인가요?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그 대구 MBC 버전 별이 빛나는 밤에였습니다. 뭔가 사랑을 고백하는 코너인데 전 여중을 다녔기 때문에 사랑을 고백할 뭐 대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연예인에게 고백을 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추상적인 대상을 만들어 놓고 굉장히 사랑에 대한 얘기를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이때는 문학소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연을 읽어주시고 당첨이 된 거예요. 꽤 무슨 그 사랑에 대한 꽤 길게 하는 코너였는데 그래서 선물로 이문세 콘서트 티켓을 주겠다라고 연락이 왔는데 저는 당시 시골소녀였기 때문에 대구를 가본 적도 없었고 저는 구미에 살면서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본 적도 없었고, 콘서트를 어떻게 가지? 혼자? 막 이런 생각 되게, 그냥 받았으면 될 걸. 그런 생각에 막 사로잡혀서 거절했었어요. 저는 어리기 때문에, 못 갈 것 같다면서 대학생 처녀 언니들 주시라고 이랬던 말도 안 되는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네요. 그죠? 사연을 그럼 왜 보내가지고. 하여튼, 엄마 쫄라서 갔었어도 될 텐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그런 기억이 나고, 고등학교 시절에 정지영의 스위트 뮤직박스에 제가 제일 마지막 코너가 내 마음의 일기라는 코너가 있었는데, 거기에 사연을 한 두 번인가 세 번 보내서 모두 읽혔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그 전에는 몰랐는데 내 사연이 굉장히 좀 어떤 코너에 사연이 읽히는 거는 한 줄, 두 줄 읽히는 게 아니라 좀 꽤 긴 분량의 얘기가 읽히는 거잖아요. 그래도 한 뭐 2분 정도, 3분 정도를 차지하는 굉장히 막 심장이 막 튀어나올 것처럼 두근두근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나올 줄 알고 녹음 준비 안 했었다가 그냥 흘려듣고 다음에는 혹시 나올까봐 녹음을 준비하면서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내 마음의 일기 코너는 그냥 뭐 본인의 그런 하루를 돌아보면서 어떤 감정을 나누는 코너였거든요. 그래서 제 사연을 읽어주고 그 정지영 아나운서가 누구누구 씨, 뭐 하나 씨, 뭐라고 이제 코멘트를 해줬어요. 근데 저는 여고생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고등학생한테 씨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사연을 보낼 땐 언니, 하나 양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또 제가 정정을 해서 그렇게 보낸 거예요. 안 그래도 되는데. 그랬더니 또 친절하게 정지영 아나운서가 다음에 사연 읽어줄 때는 네, 최하나 양이라고 불러줬던 기억이 나서 제가 띠듯이 기뻤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무려 12시에서 2시, 그러니까 새벽에 그때부터 새벽형 인간이었나 봐요. 밤에 이제 깨어있는 거 좋아하고. 그게 내 마음의 애기 코너는 거의 새벽 2시가 될 무렵에 했던 이제 라디오 끝나기 전에 바로 직전에 했던 코너였거든요. 네,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연을 보내고 물론 거기선 상품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내면서 라디오를 사랑했던 저는 서울에 올라왔죠. 대학생이 되면서. 그렇게 돼서 그때까지 근데 정지영 씨가 라디오를 하고 있었어요. 그 스위트 뮤직박스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고 제가 공개방송 신청을 해서 대학교 1학년 때 당첨이 돼서 실물로 네, 이 DJ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행복했던 저의 기억이고요. 너무 길었습니다. 라디오에 대한 그런 추억들 있었네요. 네, 그래서 문학소녀였던 제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뭐 엄마가 보던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 지금도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는 2,000원 했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 좋은 생각도 기억이 나고 고등학교 때는 제가 페이퍼라는 문화 전반을 다루는 잡지라고 하면 될까요? 그 잡지를 만나게 됐는데 그 잡지도 아직까지 나오고 있어서 물론 가격은 올랐지만 그때보다 그래서 굉장히 나는 뭔가를 좋아하게 되면 오래 보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새삼스럽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또 뭐 스티커 사진, 편지, 그리고 뭐 오락실 노래방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요. 앨범, 사진, 미처 버리지 못한 그런 뭐 로맨틱 소설 이런 것들, 그림 일기, 일기장, 교환 일기 이런 것도 많이 썼었어요. 저는 친구들끼리 막 일기 서로 돌려가면서 쓰고 서로 막 얘기해주고. 그리고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저희 초중학교 시절은 인터넷이 활성화되었던 시절이 아니어서 통신 시대였거든요. 이제 기억하시나요? 전화 통신 모뎀 막 이런 거 있던 시절. 그래서 저는 천리안을 사용했었는데 뭐 하이텔, 나우누리 이런 거 있었던 시절이에요. 진짜 되게 옛날 같네요. 전 천리안 유저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팬클럽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 가수의 팬클럽에 거기서 이제 가입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스스로 클럽을 만들어서 글을 서로 공유하고 이런 걸 해봤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뭔가 문학소리에 꽃을 피웠던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럼 하나의 사실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고요. 네, 지겨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싸이월드를
이거 준비하면서 털어봤어요. 물론 싸이월드는 제가 대학교,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10년 좀 더 됐네요. 그때 이용하기 시작했지만 그 전에 추억들은 뭐 나와 있는 게 없어서 보면서 되게 추억에 젖었었는데 제가 교환학생을 갔던 시절이 지금으로부터 거의 10년 전이군요. 진짜 10년 전에 잠깐 미국으로 갔었는데 그때 너무 할 게 없는 거예요. 놀면서 친구들이랑 놀고 그 환경이 낯설고 추운 곳으로 제가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 근데 예체능 수업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뭐 피아노 이런 걸 배울 수 있기도 했어요. 저는 예전에 초등학교 때 피아노를 배우다가 그 뒤로는 배우진 못했었는데 그래서 피아노 수업을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었고, 교환학생 같이 갔던 친구 중에 그랬는데, 저는 태권도 이런 거 배웠던 것 같고, 피아노는 차마 못 배웠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피아노 실을 아무나 이용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초등학교 때까지 쳤던 피아노의 마지막, 내가 이걸 치다가 그냥 그만뒀다는 거는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악보를 뽑아서 한번 쳐봤어요. 그냥 연습실이 열려 있길래 심심할 때. 근데 쳐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싸이에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되게 짧아요. 한 1분 조금 넘는 분량에 베토벤의 비창 소나타 3악장 가운데 하나인데요. 잠깐 들어오시고 사심 곡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사심 곡간입니다. 오늘은 이거 세 부분으로 쪼개야 되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사심 곡간은 하나의 사심에 영향을 준 혹은 주제와 어울리는 책, 음악, 영화 등의 콘텐츠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음악입니다. 이 빌리 어코스티라는 가수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고요. 저도 작년에 알게 된 가수예요. 작년에 광산 팝콘이라는 공연을 갔다가 이 가수를 알게 됐는데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 반했어요. 여러분도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가수의 노래를 추천합니다. 빌리 어코스티의 소란했던 시절에라는 노래인데요. 제목에서부터 뭔가 추억이 느껴지지 않나요? 네, 저 혼자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추억의 아이템이라는 얘기를 듣고 딱 떠오른 노래가 저는 이 노래예요. 들려드리고 싶지만 들려드릴 수 없기에 제가 트위터를 통해서 이 유튜브에 올라온 이 가수의 음원을 공유할게요. 이 빌리 어코스티는 남성 솔로 가수고요. 본명은 홍준섭입니다. 이 이름이 좀 특이하죠. 빌리 어코스티 뭘까? Because I Love You에서 따온 빌리랑 어쿠스틱에서 따온 어코스티를 합친 말이래요. 그래서 홍준섭 1인 밴드인데요. 대학에서 기타 연주를 전공을 했고 심수봉, 변진섭, 옥상달빛 등의 음반에 공연 세션 기타리스트로 참여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 금상, 파주 포크 콘테스트 대상 등 여러 가지 화려한 수상 경력을 뽐내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2013년,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죠. 7월에 싱글 앨범 쉬고 싶어를 냈고요. 2014년 4월에 정규 앨범 소란했던 시절에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로부터도 1년 지난 지난해에 이제 이 가수를 알게 됐는데 기타 연주를 전공했기 때문에 기타 소리 멋지고요. 목소리도 매력적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서 촉촉한 느낌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추억이란 이 노래를 자꾸 생각을 해봤냐고 하면 첫 부분 가사가 그렇거든요. 넌 기억하고 있는지, 모두 잊은 듯 지내는지, 비 내리는 날이면 널 떠올리곤 해. 이렇게. 네, 추억팔이 좋은 노래입니다. 또 추억이란 단어가 직접적으로 들어가기도 해요. 기억 속에서 여전히 헤매이고 있는 나 이런 부분도 있고 흩어져 버린 추억과 조각나 버린 마음이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소란했던 시절에.
그리고 네, 이 노래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꼭 들어보시기 바라면서 트위터 놀러 오시면 제가 연결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제 또래 분들은 그땐 그랬지 노래 아시죠? 카니발 이적과 김동률이 했던 프로젝트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노래는 그냥 딱 옛날 생각나는 것 같아요. 들을 때마다. 뭐 참 어렸었지, 뭘 몰랐었지. 설레는 젊음 하나로 그땐 그랬지. 뭐 정말 그땐 그랬지 하면서 들을 수 있는 노래. 이 노래도 생각이 나서 여러분과 추억의 아이템 나누면서 함께 들으면 좋겠다 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음악으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사실 곡간도 굉장히 풍성한데요. 제가 욕심을 최대한 내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매번 욕심이 나네요. 네, 그래서 다 가져왔습니다. 뭐 같이 들어보시죠. 뭐 지겨우신 분들은 쉬다가 들으셔도 되고요. 계속해 보겠습니다. 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눌 텐데요. 뭐 추억의 책 하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제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 그 뭐 초중고를 관통하는 책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추억의 책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게 어린 왕자, 아낌없이 주는 나무, 데미안, 안내의 일기, 가시고기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 책들을 다 읽으면서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걸 다시 나누자고 하기에는 그냥 다들 하실 것 같아서 네, 조금 머리가 크면서 읽게 된 책들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기에는 다 추억이어서 그 추억의 작품 3개를 공유할 텐데요. 먼저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인데요. 새해 선물이라는 책이에요. 은희경, 소설가 은희경의 책이고 1996년도에 초판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네요, 보니까. 개정판이 그 이후로 2번이 나왔고요. 벌써 역사가 오래된 책이죠. 20년이 지났군요. 책이 나온 지. 어휴, 네. 지금 깜짝 놀랐는데요. 20년이, 20살이나 먹은 책을 네,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판을 전 읽었어요. 되게 투박한 표지, 그 아련한 표지가 지금은 되게 예쁜 표지로 바뀌었는데, 이 책이 새해 선물이라는 책은 제1회 문학동네 소설상을 수상했던 책입니다. 네, 그래서 띠지를 보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진 않고 아마 이거 빌려서 읽었기 때문에 원래 집에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막 여러 서칭을 통해서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뭐 생애 진실에 던지는 가차없는 시선 이렇게 띠지에 써 있는데 먼저 작가부터 소개를 할게요. 은희경 소설가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전 제가 여자여서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여성 작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절에는 한 작가를 고르면 그 작가의 책을 마구마구 막 읽었던 시절이거든요. 네, 은희경 씨의 소설도 여러 개 읽었는데 이 책을 처음 읽었던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 책이 가장 좋았던 것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작가 소개를 보면 1959년 전북 고창 출생이시고 숙명여대 국문과 연세대 대학원 국문과를 졸업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199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중편 부분에 이중주가 당선이 돼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요. 같은 해 첫 장편 소설, 네, 지금 소개해드리는 새해 선물로 제1회 문학동네 소설상을 수상했다. 이렇게 등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소설집 타인에게 말 걸기, 마이너리그 뭐 이런 것들 있거든요. 전 초반 작품들 같이 엮어서 읽었었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그 소개들을 되짚어 보던 것 중에 좀 인상이 깊었던 게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30대 중반의 어느 날 이렇게 살다 내 인생이 끝나고 말지 하는 생각에 노트북 컴퓨터 하나 달랑 챙겨 들고 지방에 내려가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 은희경의 인생을 바꿨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새해 선물은 성장 소설이에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소설이 2권인데 모두 성장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의 시선으로 보는 어떤 것들, 인생의 단면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그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새해 선물은 12살 소녀 지니의 시선으로 본 삶에 대한 얘기고요. 배경이 60년대에서 70년대로 넘어가는 우리나라입니다. 밤이면 유지공장 냄새가 나는 할머니네 하숙집과 내 살림 속 이 사람을 파악해가는 이 소녀 지니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삶의 진실을 이야기한다라는 뭐 의도가 써 있는데 12살 이후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단호하게 선언을 하는 이 소녀 지니를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 삶의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시점에서 다시 읽어보고 싶은데 굉장히 읽을 때 저도 이 소녀랑 별 나이 차이가 안 났던 시절에 이 책을 접하게 된 거잖아요. 아마 15, 16 이때 읽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얘가 시니컬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시니컬한 시선으로 이 여러 인물들과 부대껴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지금 인생이 뭘까, 그리고 이 나이 때 진실한 사랑을 지금은 모른다고 할 수 있겠지만 또 그때는 그때 사랑이 있으면 그게 전부잖아요. 세상이 전부니까. 그 사랑이란 뭘까를 좀 묻게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책 제목이 왜 새해 선물인가라고 궁금해 하실 분도 있을 텐데요. 프랑스 시인 자크 프레베르의 시 새해 선물에서 이 책 제목을 따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자크 프레베르의 새해 선물 전문이 짧거든요. 이 시를 보면 아주 늙은 앵무새 한 마리가 그에게 해바라기 씨앗을 갖다 주자 해는 그의 어린 시절 감옥으로 들어가 버렸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면 이 부분이 이해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읽어도 왜 책의 제목이 새해 선물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감상평 여러 가지를 제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봤는데 읽어보신 분들은 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차례를 보면 프롤로그 12살 이후 나는 성장할 필요가 없었다. 네, 왜 그럴까 되게 궁금하게 되는 프롤로그로 시작을 하고요. 한 22부분 정도로 이렇게 제목이 나눠져 있어요. 1. 환부와 동통을 분리하는 법. 2. 자기만 예쁘게 보이는 거울이 있었으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의 제목이 다 적혀 있는데 호기심이 가는 제목이고요. 에필로그를 보면 상처를 덮어가는 일로 삶이 이어진다. 뭐 작가 후기 이런 것들 써 있습니다. 성장 소설이고 그 하나하나 그때 당시에도 이 부분에 밑줄 쳤을 것 같다라는 그런 뭔가 더듬이를 제가 뽑아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전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저도 지금 읽어도 촌스럽지 않고 이해가 안 될 것 같지 않아서 여러분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고 실제로 아직까지도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양장본 계속 나오고 이러면서 많은 후기를 볼 수 있어서 이 책을 소개해도 좋겠다. 심지어 어떤 분은 201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책을 읽으면 좋을 것이다 꼽아주시기도 해서 여러분도 읽어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는 거 어떨까 추천해 드립니다. 책 속의 밑줄 몇 가지를 짧게 제가 소개할게요. 짧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새해 선물 어떤 부분 중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진짜 나는 보여지는 나가 아니라 바라보는 나이다. 남의 시선으로부터 강요를 당하고 수모를 받는 것은 보여지는 나이므로 바라보는 진짜 나는 상처를 덜 받는다. 이렇게 나를 두 개로 분리시킴으로써 나는 사람들의 눈에 노출되지 않고 나 자신으로 그대로 지켜지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진이겠죠. 네, 진이의 시선으로 본 여러 이야기들입니다. 네, 고달픈 삶을 벗어난들 더 나은 삶이 있다는 확신은 누구에게도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떠난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기보다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 확신도 없지만 더 이상 지금 삶에 머물러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 때문에 떠나는 이의 발걸음은 가볍다. 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네요. 지금 나는 무궁화호를 보고 있다. 90년대가 되었어도 세상은 내가 12살이었던 60년대와 똑같이 흘러간다. 12살 이후 나는 성장할 필요가 없었다. 이 부분도 공감이 갔어요. 무궁화호 아직도 있어요. 그쵸? 2016년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렸을 때 본 세상과 지금 제가 보는 세상이 다르긴 하지만 그때 본 세상과 또 그렇게 안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성장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말이 뭐 그렇게 와닿지 않는 얘기 같이 느껴지지 않기도 했어요, 저는. 또 보면 완전히 헤어진다는 것은 함께했던 시간을 정지시킨다. 추억을 그 상태로 온전히 보존하는 것이다. 이후로는 다시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시간에 의해 지나간 시간의 기억이 변형될 염려도 없다. 그러므로 완전한 헤어짐이야말로 추억을 완성시켜준다. 완전히 헤어짐으로써 내 첫 키스라는 추억의 박제는 완성되었다. 무슨 얘기냐? 완전히 헤어짐으로써 추억이 완성된다.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추억이 되려면 어떤 관계가 과거 속에 머물러야 되잖아요. 물론 과거 속에 머물지 않아도 그 사건은 어쨌든 과거 속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런 의미 아닐까. 제가 설명하니까 더 이상하네요. 어쨌든. 내가 왜 일찍부터 삶의 이면을 보기 시작했는가? 그것은 내 삶이 시작부터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삶이란 것을 의식할 만큼 성장하자 나는 당황했다. 내가 딛고선 출발선은 아주 불리한 위치였다. 더구나 그 호의적이지 않은 삶은 내가 빨리 존재의 불리함을 깨닫고 거기에 대비해주기를 흥미롭게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어차피 호의적이지 않은 내 사람에 집착하면 할수록 상처의 내압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마 그때부터 내 삶을 거리 밖에 두고 미심쩍은 눈으로 그 이변을 엿보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나의 삶의 비밀에 빨리 다가가게 되었다.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는 삶, 이것도 책을 읽으면 나오는데요. 아마 지니의 성장 배경에 관한 단서를 제가 드리면 엄마가 헤어졌나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성장 배경에 관련된 이야기. 그래서 삶이 호의적이지 않았다라고 본인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남들과 어떤 다른 부분을 가졌을 때. 그런 부분인 것 같고, 냉소적인 사람은 삶에 성실하다. 삶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언제나 자기 삶에 불평을 품으며 불성실하다. 왠지 끄덕일 수 있는 글귀 같고, 마지막으로는 삶도 그런 것이다. 어이없고 하찮은 우연이 삶을 이끌어간다. 그러니 뜻을 캐내려고 애쓰지 마라. 삶은 농담인 것이다. 네. 이 부분도 기억이 남습니다. 어쨌든 성장소설, 우리나라 성장소설 은희경의 새해 선물 제가 추억팔이 하면서 가져왔고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하여튼 학교 도서관에서 이 책을 빌려 읽으면서 나도 되게 진이랑 다르지만 진이가 하는 얘기 무슨 얘기인 줄 알 것 같아 이렇게 끄덕이면서 봤는데 지금 보면 그때 내가 얼마나 오만했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소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로 시절이 제가 점프하는데요. 대학교에 와서 읽었던 성장 소설입니다. 아마 이거는 거의 졸업반 무렵에 읽었던 소설 같은데, 프랑스 작가의 책이에요. 자기 앞에 생이라는 책이고,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 아실 수도 있고, 아직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책을 쓴 사람, 저자는 에밀 아자르입니다. 로맨가리라고도 하지요. 이분이 이름을 두 개를 써서 작품 활동을 하셨었어요. 그 이야기도 잠시 들려드릴게요. 차분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여러 감정들을 오가게 하는 책이었고요. 책 소개를 보면은 교보문고 책 소개를 좀 참고할게요. 1980년 의문의 권총자살로 생을 마감한 프랑스 작가 로맨 가리와 동일 인물인 에밀 아자르. 네, 그 두 분, 그러니까 작가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인데 이름을 두 개를 쓴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원래 필명을 쓰다가 다른 필명으로도 책을 냈어요. 근데 이게 이 작가가 죽고 나서야 이 두 개의 이름이 동일 인물이었다라는 게 판명이 되거든요. 그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살 후에 그가 남긴 유서를 통해 에밀 아자르는 노맨가리의 필명이었으며 에밀 아자르의 이름으로 출간한 4편의 소설과 한 편의 소설도 그가 쓴 것임이 밝혀졌다. 이 책은 노맨가리가 1975년 에밀 아자르의 이름으로 출간한 두 번째 소설로 프랑스 콩쿠르상 수상에 빛나는 어린 소년 모모의 슬프지만 아름다운 성장 이야기다. 작가는 악동 같지만 순수한 어린 주인공 모모를 통해 이 세상 누구도 눈길 주지 않는 밑바닥 삶을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들의 슬픔과 고독, 사랑을 그리고 있다. 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도
내용이 어떻게 제가 뭐랄까요? 인용이 되는지 모르겠고, 등장은 많이 해요. 요즘 드라마 같은데 책 같은 거 일부러 넣어서 그 등장을 하면 그 책이 동시에 많이 팔리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마 삽입이 됐던 것 같은데, 비밀이라는 드라마, 그리고 남자를 사랑할 때라는 드라마에 이 책이 등장했다라고 합니다. 네. 줄거리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10살짜리 주인공 모모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얘기인데, 이 모모가 우리한테 얘기를 들려줘요. 그래서 모모의 성장 소설인 셈인데, 모모도 이 성장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게, 3살 때, 로자 아주머니라는 이 아주머니에게로 와서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 책에 다뤄져요. 이 주인공 모모가 3살에 버려지면서 10대 초반까지 이 창녀들의 아이를 키워주고 있는 유대인 로자 아주머니 집에서 살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겪는 일들을 네, 소설은 다루고 있습니다. 모모는 창녀 어머니를 둔 아랍인으로 나오고 로자 아주머니는 과거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다녀왔던 유대인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로자 아주머니가 그 아우슈비츠에 다녀온 후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만큼 후유증을 겪고 있고, 하지만 젊은 시절에 본인 역시 창녀였기 때문에 그런 창녀 어머니를 둔 아이들을 키우게 되는 것 같고, 하지만 이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창녀를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아이를 키우는 일을 시작했는데, 나이가 또 들면서 계속 예전처럼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없게 되잖아요. 뭐 병들고 아프고 이러면서 겪게 되는 모모와 이 아주머니 사이의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음, 결국은 사랑해야 한다라는 게 이 책의 마지막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어도 이 사랑해야 한다라는 메시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뭔지 제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차례를 보면, 마지막이 사랑하는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이 사례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한 17부분 정도로 나뉘어져 있고, 책 한 권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길지 않고 빡빡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넘길 수 있는데, 근데 굉장히 묘사들이 좀 자세하고, 그 어두침침하고 그런, 지금 약간, 그냥 전반적으로 딱 듣기에도 좀 어둡다라는 느낌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좀 압도하는 느낌이 들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깨달음이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아이의 시선에서, 물론 아이가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어른들이 공감하는 얘기겠지만,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그렇구나를 좀 생각할 수 있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대학교 졸업 무렵에 이 책을 읽으면서, 오랜만에 성장소설을 정말 오랜만에 읽으면서 좋았던 기억이 나요. 역시 제가 지금 이것도 빌려서 읽었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후기를 보면서 밑줄을 저도 한번 어떤 부분에 제가 줄을 쳤었을까 복기를 해봤는데, 책 서두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그들은 말했다. 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때문에 미친 거야. 나는 대답했다. 미친 사람들만이 생의 맛을 알 수 있어. 이런 부분이 책 서두에 써 있고요. 어떤 말을 인용한 부분이고, 나머지 책에서 이제 보면 암만 생각해도 이상한 건 인간 안에 붙박이장처럼 눈물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울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인간을 만드신 분은 체면 같은 게 없음이 분명하다. 이런 식의 서술이 나옵니다. 완전히 희거나 검은 것은 없단다. 흰색은 흔히 그 안에 검은색을 숨기고 있고 검은색은 흰색을 포함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이런 일에 집착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 그만두었다. 나는 달랑 혼자인데 세상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 네, 이렇게 느끼는 순간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고요. 생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게 한다. 어쨌든 죽음에 가까워지는 이런 경험들을 목도하게 되거든요, 모모가. 그러면서 느끼는 생의 소중함? 그래서 정말 제목이 우리식으로 표현된 거긴 하지만 자기 앞에 살고 있는 그 현재 살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별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가 이 책을 읽으면 좀 더 들여다보게 되는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 내 오랜 경험에 비춰보건대 사람이 무얼 하기에 너무 어린 경우는 절대 없어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밀 할아버지가 노망이 들기 전에 한 말이 맞는 것 같다. 사람은 사랑할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삶과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모모의 성장소설, 에밀 아자르 로멘가리의 자기 앞의 생, 프랑스 소설 들고 왔습니다. 네, 오늘 얘기가 굉장히 긴데요. 마지막은 소설이 아니고 에세이입니다. 이 책은 2010년에 제가 읽었어요. 아마 2008년인가 9년인가 읽었다가 도서관에서 빌려 읽었다가 2010년이었나? 제가 뭔가 굉장히 원하던 것을 성취할 것 같다가 성취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를 받고 동네 서점에 가서 이 책을 갑자기 그냥 사게 됐던 것 같아요. 사서 다시 읽었는데 좋았어요. 좋아서 블로그에도 제가 정리를 해놨었는데 찾아보니까 이렇게 코멘트를 해놨었어요. 때로 건조한 활자를 견딜 수 없는 날이 있다. 나의 무모했고 무지했던 시간들이 왈칵 쏟아지는 날이 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를 묻던 그날 나는 김현수의 청춘의 문장들로 위로를 받았다. 네, 청춘들에게 위로를 건네는 그런 책이라고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해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네, 기나긴 기다림 끝에 청춘의 문장들 김현수 작가의 책입니다. 2004년도에 초판이 나왔고요. 저는 시간이 꽤나 지나서 읽었지만 지금까지도 보면 좋은 것 같고 정말 굉장히 많은 밑줄을 쳐서 다 소개해드리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줄여야 되는데 제가 줄여서 왔는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보면서 다시 줄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소설가 김현수가 본 그리고 겪은 뭐 그런 젊은 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차례를 좀 볼게요. 차례를 보면 뭐 처음에 한 편의 시와 몇 줄의 문장으로 쓴 서문 이러면서 뒤에 계속 이제 각각 제목에 맞는 얘기들이 나와요. 뭐 내 나이 35, 지금도 슬픈 생각에 고요히 귀 기울이면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차례들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뭐 10 Days of Happiness, 시간은 흘러가고 슬픔은 지속된다. 청춘은 그렇게 한두 조각 꽃잎을 떨구면서 이런 식으로 제목들과 그에 걸맞는 얘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밑줄을 굉장히 많이 그었는데 청춘은 들고양이처럼 재빨리 지나가고 그 그림자는 오래도록 영혼의 그늘을 들이운다. 아마 책 거의 앞부분에 써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책은 제가 본가에 갖다 놨기 때문에 지금 없어서 제 블로그를 보고 밑줄을 가져왔어요.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내 마음 한가운데는 텅 비어 있었다. 지금까지 나는 그 텅 빈 부분을 채우기 위해 살아왔다. 사랑할 만한 것이라면 무엇에든 빠져들었고 아파야 한다면 기꺼이 아파했으며 이 생에서 다 배우지 못하면 다음 생에서 배우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그 텅 빈 부분을 채워지지 않았다. 아무리 해도 그건 슬픈 말이다. 그리고 30살이 되면서 나는 내가 도넛과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됐다. 빵집 아들로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깨달음이었다. 나는 도넛으로 태어났다. 그 가운데가 채워지면 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소설가 김현수 씨가 김천의 빵집 아들, 네, 이라고 본인이 어느 부분에 썼던 기억이 나서 네, 빵집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군요. 그렇게 우리는 충분한 존재가 될 수 없는 도넛과 같은 존재니까 이제 다시는 이런 책을 쓰는 일은 없을 테니까 삶을 설명하는 데는 때로 한 문장이면 충분하니까 네, 저는 구구절절 너무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한 문장이면 때로 충분하다는 이 말이 굉장히 와닿는 오늘입니다. 또 사이에 있는 것들, 쉽게 바뀌는 것들 덧없이 사라지는 것들이 여전히 내 마음을 잡아끈다. 내게도 꿈이라는 게 몇 개 있다. 그중 하나는 마음을 잡아끄는 그 절실함을 문장으로 옮기는 일. 쓸데없다고 핀잔 준다 해도 내 쓸모란 바로 거기에 있는 걸 어떡하나. 네, 한참 글쓰기를 열심히 했던 시절 저도 이 글귀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쓸데없다고 핀잔 준다고 해도. 네.
그리고 막내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걱정이 대단했다. 취직할 생각은 없고 소설만 쓰겠다고 하니 당장 저놈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걱정되시는 모양이었다. 늘 그렇듯이 실실 웃으며 나는 잘 될 테니 걱정하시지 말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보내드렸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이 쓸쓸하기 그지없었다. 일제히 불 밝힌 가로등처럼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내 머리 위를 맴돌며 따라왔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 시절 후반부, 네. 그리고 방황하던 시절, 네, 그랬었던 것 같고, 소중한 것은 스쳐가는 것들이 아니다. 당장 보이지 않아도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들이다. 언젠가는 그것들과 다시 만날 수밖에 없다. 네, 이 부분도 좋았습니다. 그나마 삶이 마음에 드는 것은 첫째, 모든 것은 어쨌든 지나간다는 것. 둘째,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 네. 지나가지만 또 돌이킬 수 없고 그런데 좋은 면 어쨌든 이란 말을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많이 쓰게 됐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요. 누군가 어느 날 갑자기 소설을 쓰기로 결심하고 한쪽 구석에 앉아 글을 써내려가는 장면을 상상할 때 어떤 애잔함 같은 것을 떨칠 수가 없다. 누군가 그런 소설을 키친 테이블 노블이라고 말했다. 식탁에 앉아서 쓰는 소설이라는 뜻인데 전문적인 소설가가 아니라 일반인의 처지에서 쓴 소설이 크게 인정받았을 때 붙이는 이름인 듯하다. 키친테이블 노블이라는 게 있다면 세상의 모든 키친테이블 노블은 애잔하기 그지없다. 어떤 경우에도 그 소설은 전적으로 자신을 위해 쓰여지는 소설이기 때문이다. 스탠드를 밝히고 노트를 꺼내 뭔가를 한없이 긁적여 간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돌아와 뭔가를 한없이 긁적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지만 긁적이는 동안 자기 자신이 치유받는다. 그들의 작품에 열광한 수많은 독자들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키친 테이블 노블이 실제로 하는 일은 그 글을 쓰는 사람을 치유하는 일이다. 네, 이 부분도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대표적인 키친 테이블 노블로 그 해리포터 시리즈 쓴 조앤 롤링, 네, 있다고 들었어요. 네. 자기 치유, 글을 쓰는 행위가 자기 치유라는 걸 이 부분을 통해서 저는 그 시절에 알았던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이 끄덕이면서 뭔가 힘이 필요한 날, 그리고 뭔가 좀 잘 안 풀렸던 날은 글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흔적들이 어딘가에 남아있고, 네, 그렇습니다. 성실한 직장인이었던 시절의 일이다. 아침에 출근하느라 지하철을 탈 때면 나는 늘 경이로움을 느꼈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있기에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할 수 있단 말인가. 가끔은 숙취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한 3년 가까이 나는 그런 경이로움을 잃지 않았다. 그 3년 동안 아는 세상에는 이다지도 많은 직업이 있는데 다른 일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글을 써야만 하는가라는 문제로 고민했었다. 아마도 소설을 거의 쓰지 않았던 시절이었는데 할 일이 많지 않아서 그런 고민을 할 시간이 있었던 모양이다. 직장인의 시절 그리고 소설을 쓰기까지의 이야기들. 저도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이 많다. 매번 아침 느끼고 있고 예전에도 느꼈던 것 같고. 그렇다면 왜 쓰는가? 사회를 개선시키기 위해, 문학을 쇄신하기 위해,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질문과 부정은 계속됐지만 그 해답은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썼을 때쯤이었다. 컴퓨터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더니 밤하늘이 보였다. 문득 고독해졌다. 나는 지금 소설을 쓰고 있다. 오직 그 문장에만 해당하는 일을 나는 하고 있었다. 그 소설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그 소설로 인해 내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런 생각은 하나도 들지 않았다. 그저 나는 지금 소설을 쓰고 있다. 그 문장뿐이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모든 상처는 치유됐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본인이 문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앞에 읽었던 부분과 거의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때 바라본 밤하늘을, 그때 느꼈던 따뜻한 고독을 잊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는 왜 살아가는가? 왜 누군가를 사랑하는가? 그건 우리가 살면서 또 살아가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모세를 닮은 재벌 3세가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내 이름을 새긴 기념비를 남산 꼭대기에 세워준다고 해도 나는 그 일들과 맞바꾸지 않을 것이다.
때로 너무나 행복함으로 그 일들을 잊을 수 없으므로 우리는 살아가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나는 때로 너무나 행복함으로 문학을 한다. 그 정도면 인간은 충분히 살아가고 사랑하고 글을 쓸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문학을 하는가? 나는 왜 문학을 하는가? 그때 내 존재는 가장 빛이 나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네, 글을 쓰게 됐던 이유들, 글을 쓰면서 느꼈던 감정들, 그런 추억들이 다 이분의 청춘이고 또 우리의 청춘을 빗대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김연수 소설가에게는 글을 쓰는 행위, 뭐 문학이었지만 또 우리들의 다른 청춘에는 각자의 다른 뭔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흔적들을 조금 이입해 가면서 읽으면 굉장히 와닿는 것 같습니다. 또 역시 글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되게 좋았어요. 영혼을 팔아치울 정도로 괴로운 일이었다면,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그 괴로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할 지경이었다면 나는 문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를 완전히 던지는 일을 통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아 나섰을 것이다. 나는 운명도 운도 믿지 않는다. 믿는 것은 오직 내 몸과 마음의 상태일 뿐이다. 인간이란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는 존재다. 나는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글을 쓸 수 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1968년 프랑스에서 학생운동이 극기에 달했던 시절 바리케이드 안쪽에 쓰여진 여러 낙서 중에 10 Days of Happiness라는 글귀가 있었다고 한다. 열흘 동안의 행복, 그 정도면 충분하다. 문학을 하는 이유로도 살아가거나 사랑하는 이유로도. 이 부분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고자 애쓰는 일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 부분도 공감이 됐습니다. 업무상 만나는 그녀에게도 내면이 있었겠지. 내가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그녀 쪽에서 보자면 극히 작은 일부분이었으리라. 그러고 보면 인간은 참 서로에게 쓸쓸한 존재다. 특히 업무상 만나는 인간이란 참 서로에게 쓸쓸한 존재다. 이 부분도 그때는 제가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업무상 만나는 인간이란 참 쓸쓸한 존재다. 이 말이 와닿네요. 일을 하면서 만났던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랬던 경우들이 떠오릅니다. 네, 그리고 다음날 이삿짐 트럭을 타고 언덕길을 내려가면서 나는 그 언덕에서의 삶이 내겐 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꽃시절이 모두 지나고 나면 봄빛이 사라졌음을 알게 된다. 천만 조각 흩날리고 낙화도 바닥나면 우리가 살았던 곳이 과연 어디였는지 깨닫게 된다. 청춘은 그렇게 한두 조각 꽃잎을 떨구면서 가버렸다. 이미 져버린 꽃을 다시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청춘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죠. 청춘은 그런 것이었다. 뜻하지 않게 찾아왔다가는 그 빛도 아직 사라지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떠나버렸다. 여전히 삶이란 내게 정답표가 뜯겨나간 문제집과 비슷하다. 어떤 것인지 짐작할 수는 있지만 그게 정말 맞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네, 그리고 원래 시로 등단을 했었어요.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김현수 이 작가가. 그래서 이 부분은 그것과 관련이 된 부분인데 시인이 됐다는 소식을 듣는 것은 생애 딱 한 번만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다. 내 경험에 따르면 살아오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었다. 얼마나 좋았던지 그날 학교에 간 나는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다 말고 1분 정도 큰 소리로 웃었다. 네, 정말 기뻤었나 봐요. 그러나 그게 다였다. 왜 그런 것인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지만 시인이 되어서 일어난 일은 그게 다였다. 그렇죠. 뭔가 꿈을 달성하고 나서 그냥 달성했다. 발표하고 뭐 그런 만나는 그 사실이 너무 반갑고 좋은데 뭐가 된 순간 그 이후로는 뭐 그냥 그 일이 다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스님을 만나서 뭐 이제 일이 안 풀릴 때 뭐 물었더니 스님이 누구든 10년만 열심히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만큼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말을 그런데 처음에는 뭐야 이렇게 실망하다가 정말로 믿기로 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이제 뭐 문인들이 모이는 술자리에 갔는데 뭐 너는 이제 끝났어라는 말을 들을 지경이 됐었다라고 이 작가는 표현을 하는데
여러 항변을 했지만 정말 내가 끝난 것인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했었던 시절이 이 작가에게도 있었겠죠. 그래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스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대요. 10년이라고 했으니까 그때가 아마 그 말을 들은 시절로부터 6년 정도가 지난 때였는데 아직 4년이 남아 있었다라는 걸 떠올렸대요. 네. 그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오게 됐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썼네요. 10년 전 그 스님은 농담하느라 내게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장 어려울 때 내게는 그 얘기가 있었다. 고마웠다. 어려워 당장 그만둬야 했을 때 스님은 내게 4년을 더 준 셈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옛 문인들인지 이렇게 나오네요. 유성루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조시대 사람 유성루에 대해 아는 바가 많지 않다. 하지만 그에게도 힘든 시절은 있었을 것이라는 건 안다. 그리고 훗날 그에게 용기가 될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안다.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는 겪어본 사람만이 알 테다. 네, 뭔가 포기하려고 할 때 나를 붙잡아주는 단 한마디의 말. 네, 그런 것들이 사람을 지탱하게 하고 뭔가를 이어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느낄 수 있었고요. 살아오면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영어 가정법 문장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배웠고 3차 방정식을 그래프로 옮기는 법도 배웠다. 하지만 내가 배운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일 수 있는지 알게 된 일이다. 내 안에서 많은 빛이 숨어 있다는 것. 어디까지나 지금의 나란 그 빛의 극히 일부분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일이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나는 뭔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기만 하다. 그 모든 것들은 곧 사라질 텐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여전히 나는 사춘기. 이런 부분도 있네요. 봄빛이 짙어지면 이슬이 무거워지는구나. 그렇구나. 이슬이 무거워 난초 이파리 지그시 고개를 수그리는구나. 누구도 그걸 막을 사람은 없구나. 삶이란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어른들은 돌아가시고 아이들은 자라는구나.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온 곳을 하염없이 쳐다보는 것이구나. 울어도 좋고 서러워해도 좋지만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게 삶이로구나.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써 있습니다. 여러 에피소드들도 있어요. 제가 어떤 그냥 문구를 거의 가져와서 그런데 얘기를 읽으면서 공감이 가는 그 쭉 스토리가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 청춘에 대한 어떤 지나온 순간에 대한 추억들을 떠올릴 수 있게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떡볶이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걸 다 변한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그 작가의 얘기도 재미있었고요. 저는 읽었던 당시에 그때 뭔가 해야 되겠다, 그때 뭔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아니었나? 라는 의문을 품게 되면서 조금은 버거웠던 그 청춘의 어떤 순간에 이 책이 많은 얘기를 던져주면서 말동무가 되었던 것 같아서 누군가 청춘을 지나는 사람 그리고 청춘을 지나온 사람 우리는 모두 언제나 청춘이니까 그런 말동무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참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제가 영화도 가져왔는데 너무 긴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심국간. 오늘 정리하자면 음악은 빌리 어코스티의 소란했던 시절에 그리고 카니발의 그땐 그랬지 추억의 아이템과 어울린다 가져왔고요. 책은 새해 선물 은희경 작가가 쓴 소설이고요. 또 에밀 아자르 로맨가리의 소설이죠. 자기 앞에 생. 그리고 이어서 소설가 김현수가 쓴 에세이 수필이라고 해도 되나요? 청춘의 문장들까지 들고 왔습니다. 네, 하나의 사심집중 7회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정말 얘기가 많았죠. 네, 오늘의 주제는 응답하라 추억의 아이템이었습니다. 추억 어디까지 팔아봤니? 네, 추억여행 즐겁게 하셨나요? 예, 추억할 수 있는 오늘이 있어서 무사한 지금 여기가 있어서
감사한 오늘입니다. 저도 덕분에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요. 본가에 있는 추억의 흔적들을 뒤져보지 못하고 기억에 의존해야 했던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조만간 집에 가서 추억의 흔적들을 자세히 보아야겠습니다. 쪽지 편지 이런 거 자세히 보고 올게요. 하나의 사심 집중 다음의 주제 오늘 말씀드려야겠죠. 8회 주제는 제가 하고 싶은 거 해볼게요. 아무 의미 없는 건데 그래도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재밌게 하는 거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정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 읽고 있는 책이나 혹은 나의 가까이에 있는 책 또는 마음에 들어서 꺼낸 책 아시겠죠? 지금 읽고 있는 책이나 가까이 있는 책, 마음에 들어서 꺼낸 책. 잘 들으세요, 이제. 116페이지 13번째 줄의 문장을 보내주세요.입니다. 네, 길죠, 너무. 116페이지 13번째 줄의 문장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닉네임과 함께 이 문장을 보내주시고요. 이 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이유, 책의 문장, 책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등등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13번째 줄입니다. 네, 재미있겠죠? 아닌가요? 저 혼자만 아무 의미 없는 이 일이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예전에 어떤 게시판에서 이런 걸 하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는 게 신기했어요. 굉장히 아무도 이어지지 않을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책을 각자 다 다른 책을 읽고 있을 테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냥 그런 문장만 따라가도 얘기가 되는 것 같고 이분은 이런 책을 보고 있구나. 나도 이 책 한번 읽어보고 싶다. 나도 이거 읽어봤는데 하면서 책에 대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책에 대해 관심이 많게 무리수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책이나 가까이 있는 책, 마음에 들어서 꺼낸 책, 116페이지 13번째 문장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13번째 줄 문장이요. 네, 여러분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 참여는 21일 목요일까지 받겠습니다. 1월 21일 목요일까지 저에게 보내주시고요. 팟빵 댓글, 애플 아이튠즈 댓글, 그리고 트위터 하나의 사심 집중 검색해서 오시거나 이메일 hananis86@gmail.com hananis86@gmail.com 그리고 저한테 메신저로 보내주시는 메모 모두 환영하겠습니다. 어떤 의견도 달게 받겠고요. 116페이지 13번째 줄 공개해주세요. 네, 오늘도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모두 많으셨습니다. 하나의 사심 집중은 여러분의 주옥 같은 사심 취재 아니죠. 사심 채취에 힘쓰겠습니다. 저의 사심도 들여다보기 위해서 시간 드리겠고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심 집중하세요.